안녕하세요.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겨울과 올해 겨울 중 어느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시나요? 지나간 추위보다 지금의 추위가 더 춥게 느껴지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조건 없는 친절보다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건 없으니까요. 또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다 보면 평생 동안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지금의 남편을 만났거든요. 저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당시 봉사활동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었고 주로 양로원이나 보육원, 독거노인분들이 사는 집을 돌며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을 채워드렸어요. 그러다가 독거노인분들이 거주하는 곳에 들러서 전기나 수도 문제 같은 간단한 보수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이름이 꽤 알려진 회사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대학생 때부터 소소하게 봉사활동을 했었고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못하고 있다가 취업 후에 다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봉사활동 내내 성실하고 밝은 모습에 사람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애들한테도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니 사람이 되게 반짝반짝 빛나 보이더라고요. 사람은 인성이 보석이라는 말이 맞다는 걸 알게 해준 사람이었죠. 그렇게 만난 저희는 연락처를 교환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가까워졌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댁의 복덩이였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어머니 복덩이였죠. 택시 기사를 하시는 시아버지께서는 키가 거의 185에 가까우셨는데 얼굴도 조금 무섭게 생기셔서 마치 장승 같으셨어요. 근데 성격은 굉장히 조용하시고 오히려 다정하셨습니다. 말은 안 하셔도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 커피를 먼저 따라주시거나 바닥에 앉기 전에 방석을 깔아주시기도 했어요. 또 남편에게는 저와 동갑인 시동생이 있었는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시동생은 좀 과묵하긴 했지만 친절했고 좀 범생이스럽기도 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첫 만남부터 저를 정말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해줬지만 그중에서도 저에게 첫눈에 반한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만큼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우리 선생님 오셨네. 얼른 들어와요, 얼른. 오는데 춥진 않았어요. 우리 명진이가 참 출세했다. 색시로 교편 잡은 선생님을 다 드리고 애들 가르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닌데 그걸 업으로 삼고 얼마나 훌륭해. 명진이한테 듣기로는 애들하고도 친구처럼 잘 지낸다던데 졸업하고도 몇 명 연락 꾸준히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이고 참 기특하다 기특해. 아마 저희 부모님도 제가 교사가 되고 나서 이 정도의 무한한 칭찬은 안 주셨을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제 칭찬만 하셔서 남편이나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거든요. 제가 너무 민망해서요. 시동생도 제게 어머니가 형수님 만나기 전부터 친구분들한테 그렇게 자랑하셨어요. 곧 있으면 교사의 며느리 온다고요. 라고 기띔도 해줬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좀 무안하신 듯이 웃으시면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좀 주책이었나 보네.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사실 어렸을 때 집안 환경도 안 좋고 형편도 넉넉지 않아서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학교 다니고 싶어 했고 길 가다가도 학교 선생님만 보이면 그렇게 따라갔다니까. 그래서 그런지 학교 선생하는 우리 현서 양이 가족이 된다니까 내가 신이 났나 보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저를 보고 들뜨고 저를 예뻐하시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든 본인에게 결여된 무언가에 끌리기 마련이니까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를 이렇게나 환영해 주시는 시어머니가 감사하고 또 기분도 좋긴 했지만 어딘지 점점 저라는 사람 자체보다도 교사로 일하고 있는 저를 예뻐하신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일단 저를 언제나 이름이 아닌 선생님이라고 부르셨고요. 또 저와 하는 대화는 거의 제 학교 얘기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무슨 이유로라도 저를 예뻐하시는 게 어디예요? 이유가 뭐든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으니 다행이었죠. 그냥 함께 식사를 하거나 명절에나 시댁에 가면 정말 저는 손 하나 까딱하게 안 하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도 들어가면 시어머니는 제 목에 걸린 앞치마를 뺏어 드시고 말하셨죠. 사위가 백년 손님이듯이 며느리도 백년 손님이야. 우리 선생님은 평소에 애들 가르치느라 힘들고 학부모들 상대하느라 힘드니까 이런 날이라도 좀 쉬어. 알겠지? 진짜 며느리를 아끼면 함부로 부엌에 들여서 일 못 시킨다고 늘 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결혼 후 제가 첫애를 낳았을 때도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육아휴직 후에는 어렵게 시험 쳐서 들어간 자리 그만둘 생각 말고 애는 본인이 봐준다고 나서주셨고요. 저는 이러한 시어머니의 배려와 사랑 덕분에 남들이 말하는 차갑고 냉정하고 부엌대기로 남는 시월드가 아닌 따뜻하고 친정보다 시댁에서 더 대접받는 시월드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결혼하고 3년 후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정반대 악독한 모습을 봤을 때 누구보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딸이 3살 되던 해 남편에게서 시동생에게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늘 숫기 없고 늘 공부밖에 모르던 고지식한 동생이 결혼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할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시동생은 누굴 만나고 있던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긴 했는데 솔직히 누굴 꼭 만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가 편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근데 시동생은 제 생각처럼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남편과 저를 먼저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했죠. 남편과 시동생은 원래 사이가 좋아서 부모님께 소개시키기 전에 형의 조언을 듣고 싶었나 봐요. 근데 시동생은 본인이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 전에 저와 남편에게 언지를 먼저 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사실 고아원 출신이니까 대화하면서 부모님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그러려고 해도 괜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만나기 전날까지 저랑 남편이랑 괜히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거나 저희도 모르게 상처를 줄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서로 입단속을 철저히 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의 준비는 전부 괜한 짓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동서는 참 밝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웃는 모습이나 목소리, 말하는 어투만 봐도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명미 씨하고는 친구들 모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모임에 온 딱 한 사람만 구석진 자리에서 혼술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수연아,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그럼 이런 얘기하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 처음에는 저럴 거면 뭐하러 나왔지 싶어서 의아했는데 제가 가서 말 거니까 또 대답은 잘하더라고요. 사람이 젠틀하고 약간 사회성이 떨어져서 먼저 못 다가서서 누가 본인을 간택해서 말 걸어주길 기다리고 있었구나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명미 씨였어요. 이 사람 은근히 관심을 필요로 한다니까요. 매번 말만 혼자 있는 게 좋대요. 시동생에게 먼저 듣기로는 보육원 나와서부터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 들어가서 혼자 힘들게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런 힘든 과거가 얼굴에 하나 티 안 나도록 구김살 없이 밝은 사람이었죠. 보육원을 나와서 처음 들어간 공장에서 대기업 식품 공장으로 이직을 했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혼자 살 전셋집도 구할 정도로 능력과 생활력이 있었고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웃으면서 덤덤하게 말할 정도의 대담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모도 오밀조밀 예뻐서 저한테는 너무나 호감이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사람 잘 만났다고
어떻게 꼬셨냐고 시동생을 놀릴 정도로 동서가 마음에 들었네요. 저와 남편 눈에는 일이 예뻐 보이니 시부모님 마음에도 분명히 들 거라고 좋은 가족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이렇게 배신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오랜만에 남편과 퇴근 시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시댁에 맡긴 딸을 데려오면서 오랜만에 시부모님이랑 저녁이나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보다 시댁에 먼저 도착했던 손님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부터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엄마가 수연이랑 결혼해요? 엄마가 평생 수연이 데리고 사는 거냐고요? 내 결혼이고 내 인생인데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데요? 저거. 아휴, 버릇없는 놈. 엄마가 나 좋자고 네 결혼 반대하니? 다 네 생각해서 내 아들 결혼해서 고생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제가 수연이하고 결혼해서 왜 고생을 해요? 수연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착한 앤데. 수연이 나밖에 모르는 애고 저도 수연이밖에 몰라요. 제 결혼 상대는 수연이뿐이라고요. 시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이 오시나요? 시댁으로 들어간 저와 남편이 상황을 파악해보니 시동생이 동서를 저희에게 소개시킨 후 이제 시부모님에게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께서 이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셔서 시동생과 시어머니 사이에 싸움이 난 것 같아 보였어요. 저나 남편이 만난 동서는 가족으로서도 그렇고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대체 시어머니께서는 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걸까요? 그 궁금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말다툼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고 그 내용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엄마, 수연이가 고아라는 게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는 게 요즘 시대에 말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왜 말이 안 돼? 그리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공순이라는 건 왜 빼? 그런 엄마는 그렇게 잘 배우셨어요?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게 평생 한이신 분이 대체 뭐가 잘나서 사람을 만나보기도 전에 반대하시고 무시하시는데요. 나는 이유가 있었지.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서 자식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줬는데 내가 어떻게 학교를 가니. 그리고 너 엄마한테 쌍심 지키고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 걔한테 좋은 거 하나 없다. 내 아들이랑 박 터지게 싸우게 하는 애를 내가 좋아할 수 있겠니? 수연이도 엄마만큼 힘들게 자랐어요. 어쩌면 엄마보다 더 힘들게 살았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엄마는 어른으로서 수연이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셔야 하는 분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무 잘 이해하고 알아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사람이 어려서 사랑 못 받고 교육 못 받은 거 언젠가 다 살면서 티가 나는 법이야. 부모 사랑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애가 자식 낳아서 잘 기를 것 같아? 그냥 좋은 가정에서 잘 먹고 잘 큰 사람을 만나도 문제가 생기는 게 결혼인데 처음부터 하자 있는 애 데려다가 살면 크게 화를 입는 법이다. 잔말 말고 그 애 엄마한테 보여줄 생각도 하지 마.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든 저 수연이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저를 안 보신다고 하면 평생 엄마 얼굴 안 볼 각오도 했다고요. 난 그럼 네 결혼식 안 간다. 내 자리 비워두고 어디 잘해봐, 그 결혼. 결혼하고 생전 처음 보는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보다도 동서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분명 좋은 분이고 그런 모습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시어머니의 가치관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완고했고 그만큼 동서와의 결혼을 결심한 시동생 또한 단호했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싸움이 계속됐고 승자는 딱히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결혼식을 올리긴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딱히 시어머니처럼 결혼을 반대하시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 주셨거든요. 따로 시동생과 동서와 만나기도 하셨고요. 결혼식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시동생의 결혼식에 절대 참석을 안 하겠다고
당일까지 고집을 부린 건 시어머니뿐이었죠. 시동생은 이런 사태를 각오했고 심지어 결혼식 후에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볼 생각도 했지만 저와 남편은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대로 시어머니가 시동생의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한다면 상황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전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으실 한복도 따로 준비하고 메이크업 샵도 예약을 했고요. 근데 저나 남편이 정말 빌고 설득을 해도 시어머니는 집에서 꼼짝도 안 하셨어요. 그 고집스러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욱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아무리 그래도 서방님 한 번뿐인 결혼식에 어머님이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이런 문제로 평생 안 볼 수 있냐고 다그치듯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전혀 움직일 마음이 없어 보이셔서 저와 남편이 말 그대로 업고 끌고 오듯 끌어내서 어떻게든 결혼식에 참석은 하실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와, 정말 결혼식 내내 동서 쪽은 아예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팔짱 한번 안 푸시고 앞에서 동서가 인사를 드리고 안절부절 못해도 먼 산만 보시면서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셨습니다. 그걸 보니 동서가 너무 안쓰러웠고 차라리 괜히 모시고 왔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하시던 시어머니가 시동생과 동서에게 이상한 조건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차피 니들끼리 식 치르고 혼인신고하고 알아서 다 했으니 물으라고 할 수는 없고 그나마 본인의 인정을 바라면 결혼 후 합가해서 같이 살자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본인이 너를 반대했던 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도 안 되죠. 동서가 그걸 증명할 이유도 없었고요. 저도 남편도 그리고 시동생도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동서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둘은 동서가 살던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동서는 그 집을 빼서 바로 시댁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따로 연락을 해서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뭐하러 불편하게 사냐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님이 저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분도 너무 좋은데 저 정말 괜찮아요. 어차피 평생 안 뵈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어머님께서 같이 살면서 어머님이 저 반대하셨던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는 걸 증명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저 정말 그 생각 뒤집을 자신 있거든요. 같이 살면 저한테 정도 드시고 또 형님이 제게 보셨던 좋은 모습도 봐주시지 않을까요? 참 사람이 강하다 싶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도 굉장히 존경스러울 정도로 낙관적이고 단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의 결정대로 동서와 시동생은 시댁에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동서에게는 저와는 다른 시월드가 시작됐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한두 달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무슨 부탁할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댁에 있는 식기세척기와 건조기를 중고 사이트에 올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의아했죠. 제가 알기론 둘 다 오래된 모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쓰고 보니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사고 싶은 게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와서 그걸 사려고 한다고 아예 처분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그때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무슨 의도로 이런 부탁을 제게 하는 건지 상식적이고 평범한 제 머리로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께서 부탁하시는 대로 중고 사이트에 식기세척기와 건조기를 판다는 글을 올렸고 산다는 연락이 오자마자 시어머니께 연결해서 판매까지 마쳤어요. 상품 상태도 좋고 시어머니가 빨리 처분하고 싶으니 많이 가격을 낮춰서 팔아도 된다고 하셔서 한 3주 만에 팔린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그 후였네요. 몇 달이 가도록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사고 싶다던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뭐 알아보니 별로 좋은 것도 없는 것 같다는 변명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시댁에 갈 때마다
동서는 고무장갑을 끼고 직접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4명이나 되는 식구의 빨래를 널고 있었죠. 설마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식기세척기랑 건조기 산다는 얘기 안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동서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네, 저번에 쓰던 거 망가진 것 같다고 못 쓰시겠다고 정리하신 후에 따로 사신다는 말씀 없으신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확신을 했죠. 아, 이거구나.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될 일을 구태여 만들어서 동서를 힘들게 할 작정이고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동서를 괴롭히고 나가 떨어지게 할 작정이라고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제게 며느리는 백년 손님이라고 물 하나 안 묻히게 하던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이것뿐인 줄 아세요? 동서가 시댁에서 고생했던 생각만 하면 제가 다 얼굴에 열이 몰려요. 제가 막 둘째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김장을 했으니 와서 수육이랑 먹고 김장김치도 가져가라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남편이 야근을 하는 날이라서 저만 가서 저녁을 먹고 오고 김치를 가지고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평소보다 집에서 일찍 출발했는데요. 분명 시어머니께서 김장을 동서에게 거의 다 떠맡길 게 예상이 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둘째를 안고 시댁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저를 환영하셨고 주방에서는 동서 혼자 쌓여있는 배추들과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모습이긴 한데 실제로 마주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딸버린 동서는 겨울에도 땀 흘리면서 혼자 김장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거실에 누워서 TV 보면서 웃고 있고 그리고 저를 보고 우리 선생님 오셨어. 현서 너도 여기 와서 앉아서 저것 좀 봐라. 라고 하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곁에 둘째를 누이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왜 여기 계세요? 동서 혼자 저 많은 걸 혼자 어떻게 해요? 예, 젊어서 좋은 게 뭐니. 저게 얼마나 악발인 줄 알아? 네가 걱정 안 해도 제가 다 알아서 해. 그럼 저라도 가서 도와야겠네요. 어머님은 여기서 정훈이나 봐주세요. 너도 가서 도울 거 없다니까. 애 안고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냥 여기 앉아서. 저도 젊잖아요. 젊어서 좋은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원래 며느리들끼리 뭉쳐야 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저는 부엌으로 가서 동서와 함께 김장을 하고 수육을 만들었어요. 제가 혼자 배추 옮기는 거 힘들었지 속은 언제 다 했어. 나한테 빨리 말했으면 같이 하는 건데 라고 말하니 동서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시간 별로 안 걸렸다고 오히려 웃어 보이더라고요. 또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와서 어떻게든 저를 거실로 부르려고 하시고 아무래도 그날은 동서와 얘기를 나누고 싶기도 해서 김장이 다 끝났을 때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치 다 내놨고 고기도 조금 있으면 다 삶아지거든요. 한 15분 뒤에 불 끄시고요. 아버님이랑 서방님 오면 그때 같이 드세요. 저랑 동서는 오늘 며느리끼리 나가서 술 한잔 할게요. 뭐? 아니 술을 왜 쟤랑 나가서 마셔? 여기 맥주, 소주 다 있는데 수육 먹으면서 하면 되지. 아유, 어머님도 원래 며느리들끼리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설마 저희가 어머님 흉이라도 볼까봐 불안하세요? 저희한테 평소에 잘해 주셨으면 걱정하실 거 없으실 텐데. 이렇게 말하니 아무 말 못하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알아서 하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하루 종일 고생한 동서를 데리고 나와서 호프집에서 치킨 2마리 시켜놓고 생맥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번 괜찮다고 하던 동서는 늘 그렇듯 힘든 거 없다, 괜찮다라는 말만 했는데 맥주 3잔을 비우더니 제 앞에서 견고해 보이긴 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던 탑이 와르르 무너지듯 동서 또한 와르르 무너지며 지금까지 힘들고 서러웠던 속 이야기를 제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어머님은 도대체 뭐가 문제세요?
아니 뭐 비위를 못 맞추겠어요. 웃으면 왜 웃냐고 뭐라고 하시고 무표정하게 있으면 뭐가 아니 꼽냐고 뭐라고 하시고 무슨 박자에 트위스트를 추라는 건지 제가 너무 헷갈린다니까요. 아 그리고 저번에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때 TV에서 무슨 다큐멘터리인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10대 비행 청소년들 나와서 뭐 교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갱생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옆에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저런 애들은 답이 없다고 분명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이라서 저럴 거라고 저 들으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더 얄미운 건 또 아버님이나 남편이 있을 땐 안 그러세요. 저랑 단둘이 있으면 정말 악마가 울고 갈 정도로 괴롭히신다니까요. 아, 어머님도 참 너무하시고 유치하시다. 동서, 그 얘기 듣고 한 소리도 못하고 많이 화나고 답답했겠네. 네, 많이 답답했죠. 내가 부모님이 있었으면 그러셨겠어? 싶어서 서럽고. 근데 저 아예 부모님 안 보고 자란 건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얼굴 보고 살았어요. 엄마는 아니고 아빠만요. 엄마는 제가 유치원도 가기 전에 제 기억 속에서 사라져서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아빠는 기억나요. 근데 솔직히 그 기억도 지우고 싶어요. 동서가 힘들게 살아온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과거가 있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동서의 아버지는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동서와 함께 사는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해요. 동서도 나중에 알았지만 어머니가 도망가시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동서를 키우기 어려워진 아버지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아버지를 발견한 게 동서였고 동서는 그날 차가워지는 아버지를 만졌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난다며 제 앞에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형님, 저는 지금 아빠 목소리나 냄새는 기억이 안 나도 그날 더 이상 안 깨어난 아빠 깨우면서 느껴졌던 그 감촉, 그 온도 기억이 나요. 분명 눈을 뜨고 계시는데 저를 안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그때 아빠 눈에서 빛이 꺼지는 걸 본 것 같아요. 형님, 그 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졌는데 차라리 바로 보육원 간 게 나았어요. 1년 동안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 듣고 살았으니까요. 저만 없었으면 아빠가 안 죽었을 거라고 제가 죽인 거라고 어찌나 구박을 하시는지 결국 1년 끼고 살다가 못 키우겠다고 보육원에 보내셨어요. 형님, 저 이렇게 살았어도 제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남들 다 있는 부모님 없고 남들 다 나오는 대학 못 나왔어도 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일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능력 있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이 떳떳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그 결혼하면서 평생 부모님 사랑은 못 받았어도 이제 시부모님 생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형님, 어머님이 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시네요. 평생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게 없다고 그걸 믿고 증명하면서 살았는데 어머님이 제 그 믿음을 아예 짓밟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 너무 힘들어요. 동서, 내가 미안해. 지금까지 어머님이 동서를 그렇게 괴롭히고 미워하는 거 다 알면서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했어. 아니에요. 형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많이 위로받고 힘 얻었는데요. 형님 저한테 진짜 잘해주셨어요. 아니야. 그걸론 모자랐어. 동서, 나도 많이 부족한 인간이라서 동서에게 부모님 같은 존재는 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동서한테 친정 언니처럼 든든한 형님이 되고 싶어. 정말 미안해, 동서.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그리고 동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본인들 복 걷어찬 거야. 만약에 내가 동서 부모님이었으면 동서 같은 딸 자랑스럽고 기특해서 매일 물고 빨고 하고 동네에서 얻고 다녔을 거야. 정말 너무 고생했어. 너무 잘 자라주어서 내가 다 고마워, 수연아. 그날 동서와 얼싸안고 통닭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제가 동서에게 한 말은 술 취해서 감정에 앞서 한 빈말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동서에게
누구보다 친정 같은 그런 형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술자리 후로는 동서와 그전보다 훨씬 가까워졌고 저는 동서에게 더 큰 힘을 주고 싶었어요. 일단 평소에 동서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친정 언니가 그냥 동서라고 부르면 좀 어색하잖아요. 제가 수연아, 수연아 다정하게 부르니까 동서는 시동생 제외하고 그렇게 본인 이름을 다정한 목소리로 듣는 게 아주 오랜만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동서를 이름으로 부르는 걸 명절에 시어머니께서 보셨거든요. 눈이 좀 새초롬해지더니 제게 동서를 왜 이름으로 부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럼 수연이를 수연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라고 하니까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고 오후에 저는 따로 친정으로 갔는데 그때 동서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미 저희 부모님께서도 동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들어서 언제든 데리고 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동서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희 둘이 나갈 채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시어머니께서 그걸 보고 쪼르르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 어디 가니? 저희 친정 가는데요. 제가 점심 먹고 바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현서 너 말고 제 말이야, 쟤. 그니까요. 수연이랑 저랑 같이 친정 간다고요. 제가 친정이 어디 있어서 가. 이제 있는데요. 이제 저희 집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제 말에 황당해 보이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동서와 저는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동서를 아주 환영해 주셨고 싹싹하고 애교 있는 동서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나중에는 저랑 같이 안 와도 되니까 언제든 오라고까지 하셨고요. 또 늘 신경 쓰이던 것도 해결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의 신혼 초에 시어머니께서 없애신 건조기랑 식기세척기도 사서 드렸어요. 식기세척기만 제가 샀고 건조기는 시동생에게 사게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없앤 가전제품이 생긴 게 탐탁지 않아 보이셨지만 그렇다고 이유도 없이 필요 없다고 하실 수 없었으니 미칠 노릇이었겠죠. 또 동서랑 단둘이서 이리저리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한 달에 3번은 만나서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에 가거나 맛집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뭐 하냐고 어디냐고 물으시면 저는 종종 수연이랑 놀러 왔어요. 수연이랑 같이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나중에는 제게 따로 둘이서 만나면 뭐 하냐고 무슨 얘기하냐고 하시길래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왜요? 어머님, 저희 둘이 만나서 어머님 흉볼까 불안하시면 수연이한테 좀 잘해주세요. 그러면 걱정하실 것도 없을 텐데. 맞아요. 제가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신임과 애정을 이용한 거죠. 어쨌든 저한테는 싫은 소리나 눈치는 못 주셨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를 차별하시는 걸 저는 예쁨 받는 쪽이라고 두고 볼 순 없잖아요. 제게만 잘해주신다고 남은 부당한 이유로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 걸 두고 본다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저라는 지원군을 얻고 이제 시어머니의 부당한 말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진 동서를 보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네요. 저와 동서가 똘똘 뭉칠수록 시어머니 또한 더 독해지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동서와 가까워지고 처음 맞이하는 동서의 생일이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동서 생일은 알지도 못하실 거고 시댁에 있으면 제대로 된 생일 축하도 못할 것 같아서 그날은 제가 주도해서 시댁에서 가족들끼리 동서의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 그날 가서 동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남편과 시동생에게도 말했어요. 시동생에게는 알아서 생일 선물하고 꽃다발을 사오라고 했고 저와 남편은 따로 선물과 함께 케이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께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아예 아는 척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동서의 생일인 그날 퇴근 후에 저는
예약한 케이크를 사서 미리 그날 동서가 좋아하는 족발집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사온 남편과 만나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동생은 이미 도착한 후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현관 밖으로 나오라고 했고,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은 현관문 밖에서 케이크에 초를 꼽아 켰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케이크를 들고 저와 남편은 한 손에 폭죽을 들고 시댁으로 노래를 부르며 들어갔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막 주방에서 나오던 동서는 저희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를 보고 손으로 입을 막고 놀라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 작전대로 아침에는 시동생도 말뿐인 축하만 했고 저도 남편도 축하한다는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거든요. 너무 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뻐서 그런 건지 눈물을 글썽이던 동서에게 저희는 빨리 소원을 빌고 촛불을 끄라고 했고 동서는 길게 소원을 빌더니 후 불어서 불을 껐습니다. 단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해줬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 한 사람은 내버려두고 식탁에 케이크를 두고 남편이 포장해온 음식을 먹기 위해 상을 차렸습니다. 음식 포장을 풀고 나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동서에게 줬죠. 저와 남편은 동서 선물로 카드 지갑을 준비했거든요. 동서가 평소 들고 다니던 지갑이 좀 낡기도 해서 그 지갑보다 오래오래 쓰라고 명품 지갑으로 준비했죠. 동서가 포장을 풀어보면서 너무 좋아하던데 저까지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훈훈하고 감동적이기만 한데 늘 파티 분위기를 깨는 존재가 있기 마련이죠. 마치 초대되고 싶지 않은 파티에 참석한 사람처럼 떨떠름하던 표정의 시어머니는 동서 손에 들린 지갑을 보고 굳이 한 소리를 보태셨어요. 제가 저거 들고 어디 가니? 공장 다니면서 저런 브랜드 들고 다니면 어차피 사람들이 다 가짜라고 생각해. 현서 너도 좀 분에 맞는 선물 준비하지 그랬니? 밉살 맞은 소리이긴 했지만 굳이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동서도 그랬고요. 그냥 스쳐 지나간 바람처럼 그 말을 듣고 흘렸는데 시어머니는 본인 말을 무시한 게 기분이 나쁘셨는지 더 독을 품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 오늘이 정말 생일은 맞니? 알려줄 부모도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수연이가 그것도 모를 줄 아세요? 아니, 내 말은 호적상 생일이 아니라 진짜 생일이 오늘이냐고 묻는 거다. 참, 애도 예민하네. 내가 그런 것도 못 묻니? 아무리 그래도 저도 제가 태어난 날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제가 1년에 생일 선물 2번 달라고 할까 봐 무서워서 그러세요? 어차피 한 번도 안 챙겨주실 거잖아요. 제 말하는 거 봐라. 아니 내가 못 물어볼 거 물어봤니?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애 생일은 정확한가 궁금해서 그런다. 이게 무슨 억지인가요? 완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산통을 깨겠다는 심보잖아요. 저도 화가 나고 옆에서 남편은 황당하고 부끄러워하고 시아버지께서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또 시동생은 화가 나서 이를 갈고 있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동서가 입술을 꾹 깨물었다가 곧장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분노를 한 건지 이마에 핏대가 서고 목 부분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왜요? 제가 태어난 날이 오늘이 아니면 또 어쩌실 건데요? 왜 사람 태어난 날까지 이리저리 따지면서 시비를 거세요? 왜? 어머, 쟤 좀 봐라. 너네 봤지? 제가 원래 저런 애야. 이제야 못 배워먹은 그 성깔 보이는구나, 이 건방진 거. 어머님 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저처럼 못 배워먹은 것처럼 굴게 될 거예요. 어쩜 그렇게 못되셨어요? 어쩜 그렇게 사람 치부나 상처를 들쑤시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냐고요. 제가 고아인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왜?
뭐? 저게 예뻐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리 어른한테 큰 소리야. 쌓인 게 큰 만큼 터지는 울분도 컸습니다.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건 그런 동서의 울분에 찬 말에 시어머니께서 오히려 더 역정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면 다행이었게요. 시어머니는 동서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니 이내 생일 케이크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이름이 적힌 케이크를 손으로 한 움큼 쥐더니 동서의 얼굴에 힘껏 던져버리셨죠. 경악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유치한 짓까지 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대체 무슨 짓이냐고 따졌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시어머니를 말리셨어요. 시동생은 얼른 수건을 가져와서 케이크 범벅이 된 동서 얼굴을 닦아줬고요. 근데 그때 동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본인 얼굴에 묻었던 케이크를 훔친 수건을 시동생에게서 낚아채더니 그대로 그 수건을 시어머니에게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른은 무슨 얼어 죽을 어른이야? 사람 출신으로 갈시하고 조롱하는 게 그게 어른이야? 그리고 누가 예뻐해달래? 나도 이제 당신 같은 시어머니 필요 없어. 당신 시어머니 안 해. 내가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랑 두 번 다시 가족으로 엮이지 않을 테니까 분에 넘치는 걱정하지 말라고. 저게 진짜 미쳤어. 미친 거라고. 저 괴물 같은 게 전혀 본 모습이야. 동서에게 수건으로 여러 번 맞은 시어머니는 수건에 묻어있던 생크림 범벅이 돼서 제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치 동서에게서 본인을 지켜달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치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런 동서 모습 어머님이 이렇게 만든 거세요. 동서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동서가 저렇게까지 폭발하게 만드신 거라고요. 뭐? 현서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나를 두고 저거 편을 들어? 어머님, 그거 저 예뻐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주변의 교사 며느리라고 자랑하기 필요했던 거고 저 예뻐하시는 거 동서한테 상처 주시려고 일부러 저희 둘 차별하신 거잖아요. 저 그런 예쁨 전혀 안 반가워요. 이제 제발 어머님 잘못 인정하고 동서한테 사과하세요. 네? 일 없어. 너도 똑같아 이거사. 어디서 똑같은 것들이 작당을 해서 사람 우습게 만들려고 해? 야, 너 끝까지 제 편 들려면 너도 쟤처럼 내 아들이랑 이혼해. 너희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서 우리 가족에서 나가라고. 네, 이혼할게요. 이혼하는 게 뭐 별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이혼 전에 동서한테 사과나 하세요. 고하다 뭐다 하면서 지금껏 평생 성실하고 부끄러운 거 하나 없이 산 동서 인생 무시한 거 사과하시라고요. 물론 이혼 얘기는 전혀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대항하기 위해 홧김에 지른 말이죠. 근데 그걸 저 말고는 모르잖아요. 그때 시어머니 뒤로 보이는 제 남편 표정이 참 웃겼어요. 왜 너까지 이혼이야? 라는 당황한 표정이었네요. 근데 거기서 놀란 남편에게 설명은 못했죠. 저까지 시어머니에게 바락바락 소리치니까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허허라고 숨만 거칠게 내뱉으셨어요. 계속 여기 있어도 시어머니 들숨날숨만 구경하겠다 싶어서 동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몇 시간 남지 않은 동서의 생일을 허투루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소고기집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 소고기집에서 남은 동서 생일 파티할 거니까 서방님이랑 아버님이랑 알아서 어머님 눈 피해서 나오라고요. 세 사람이 오기 전까지 저와 동서는 고기 먼저 시켜서 구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20분 뒤에 시동생이 먼저 식당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 남편이랑 애들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실 거라고 기대도 안 했던 시아버지까지 오셨네요. 시어머니를 제외한 가족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동서의 생일을 마저 축하했습니다.
한창 고기를 막 굽고 있는데 그때 계속 아무 말 안 하시고 있던 시아버지께서 동서 앞에 빈잔에 술을 따라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수연아, 내가 미안하다. 같이 살면서 너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네 시어머니 말리지 못한 거. 나는 내가 네 편 들면 그 사람이 널 더 못 살게 굴까 해서 가만히 있었다. 미안하다. 이것도 다 내 변명이겠지. 하지만 정말 나는 너 내 며느리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한순간도 나한테 소중한 며느리가 아닌 적 없었다. 수연아, 그동안 그 사람 성질 다 참고 사느라 참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마음 다 알죠. 원망 안 해요. 근데 저 아버님이 따라주신 술 못 먹어요.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저 사실 임신했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임신이라니. 어쩐지 그날 동서가 평소 잘 먹는 술을 입에도 안 대고 있긴 했어요. 알고 보니 동서는 생일날 3일 전에 이미 임신 사실을 시동생과 알고 있었고 언제 가족들에게 말하나 타이밍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원래 동서의 생일 축하 자리였던 건 한순간에 동서의 임신 축하 파티로 바뀌었고 축하할 게 많은 만큼 참 많이도 웃고 울었네요. 동서는 평생 이렇게 가족들 틈에 앉아서 좋은 일 생기면 축하받고 슬픈 일 생기면 위로받는 걸 꿈꿨는데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서 좋다고 하면서 울었고 그걸 보던 시동생도 옆에서 미안하다고 본인이랑 결혼하고 나서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고 울고 저도 두 사람 손잡고 우는 거 보고 울고 제가 우니까 저희 애들도 엄마 따라서 울고 아마 그 식당 사람들이 엄청나게 뒷얘기를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고기 먹고 술 마시면서 잘 있더니 갑자기 도미노가 쓰러지듯 울기 시작한 이상한 손님들이라고요. 한창 고기 소금에 찍어 먹을 필요 없이 눈물 짠맛으로 먹고 있었는데 시아버지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시어머니였죠. 시아버지가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는데 이내 전화가 끊기더니 무섭게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야, 네 엄마 삐졌다 삐졌어 라고 하시며 문자 내용을 읽어주셨는데 뭐 어디 갔냐, 지금 나만 왕따 시키냐, 나는 그럼 누구랑 저녁 먹냐고 당장 집으로 오라는 문자였고 시아버지가 묵묵부답이니 차례대로 남편, 시동생에게도 전화를 하시고 문자를 몇 통씩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답하는 사람이 없었죠. 분명 문자는 활자인데 왜 읽으면서 시어머니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그날은 시어머니를 제외하고 남은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서로 못다한 이야기도 하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드디어 시동생은 동서와 함께 시댁에서 분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동생에게 너희가 무슨 조건으로 결혼 허락 받았는지 잊었냐고 난리를 부리셨지만 시동생은 단호하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계속 이렇게 살면 수연이한테 이혼당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저도 자식으로서 못할 짓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수연이가 임신까지 했는데 설마 엄마 손주를 아빠도 없는 애 만들고 싶으세요? 뭐 부모 없는 애들은 티가 난다면서요. 그걸 원하세요? 뭐라 할 말이 없으셨겠죠. 생각 없이 내뱉으신 대로 당하신 겁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얼른 전셋집을 얻어서 나갔지만 시어머니는 나갈 거면 이혼하고 나가라고 끝까지 붙잡으셨다고 해요. 그걸 막으신 게 시아버지셨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당신이 이혼당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제발 부탁이니 자식들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엄포를 두셨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아예 차 끌고 시어머니 데리고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셨었대요.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하신 거죠. 그렇게 몇 달 동안은 시동생과 동서는 물론이고 저랑 남편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만 따로 집에 초대하거나 밖에서 외식하면서 만났지 거의 가족들을 등지는 사고를 친 시어머니 얼굴을 보기 거북하더라고요. 거의 반년 동안은 가족들 틈에서 소외되며 사태 파악이 되신 건지 얼마 전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었네요. 형님, 혹시 어머님한테 저희 집 주소 알려주셨어요? 어제 어머니께서 오셨었어요. 제가 혹시 가서 또 깽판을 치셨을까봐 놀라서 가서 뭐 하셨냐고 물었더니 동서는 좀 어안이 벙벙한 사람처럼 그러더라고요. 와서 사과하고 가셨대요. 더 이상 가족들에게 등 돌려서 고집을 부릴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가서 감정에 호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도 어려서 부모님은 계셨지만 제대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해서 교육도 못 받고 자랐다고. 그래서 동서를 보면 내 예전 모습이 생각나서 괴로우셨답니다. 우리 아들들은 나처럼 비루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 풍족하게 산 사람과 만나 결혼하길 바랐는데 욕심이 과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대요. 평생 본인도 본인 시어머니에게 천대받으면서 시집살이 당했는데 나이 먹고 본인 시어머니와 같은 짓을 하게 된 본인을 돌아보고 괴로우셨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비셨대요. 여러분은 이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실제로 듣지 못해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모르죠. 이게 정말 진심을 다하는 사과인지 아니면 순간의 외로움과 가족들에게 소외된 걸 벗어나기 위한 연기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동서는 이 사과의 이면이 뭐든 당장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나 봐요. 어머님, 당장 제게 사과를 하신다고 제가 어머님을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 어머님을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저를 무시하던 그 어머님 모습만 생각나요.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제 상처가 아물고 제 기억 속에서의 어머니 잔인한 모습이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저 볼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기다려 주셨으면 해요. 행여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어머님이 뿌린 씨앗이니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다는 동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죄책감이 마음에 남는 빚이듯 원치 않던 사과를 받고 그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를 할지 말지 선택해야 하는 부담감도 짐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동서가 시어머니와 풀지 않은 앙금보다는 본인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기에게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동서가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저는 형님으로서 친정 언니가 되길 마음먹은 사람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동서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저 좋은 형님 맞겠죠? 과정은 험난하고 온몸에 상처가 남긴 했지만 그래도 동서가 그렇게 바라던 진짜 가족을 얻었고 또 제가 그 가족의 일부분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평생 외롭게 살아온 동서의 미래가 추운 겨울에도 늘 따뜻하기만을 바라고 또 저와 동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는 따뜻한 일만 일어나길 바랍니다.